내년부터 기초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67세 강영미 씨는 핸드폰을 들고 멈춰 섰습니다. 기초연금 대란, 탈락자 속출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매달 받는 34만 원 없어지면 어떡하죠? 전기세, 약가, 쌀값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데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지방에 있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강 씨. 그런데 경로당에서 기초연금이 끊긴다는 소문이 퍼지자 불안함이 커집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 변화와 내가 탈락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혹시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방법까지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영미야, 너도 그 소식 들었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이금순 씨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경로당에서 난리야. 다들 기초연금 끊긴다고 야단이야. 강 씨는 답답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도 해당되는 거야? 나도 몰라. 뉴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두 사람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736만 명.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 정액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룬 건 국민연금 개혁안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무엇이 다를까요? 국민연금은 젊을 때 직장에서 월급 받으며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던 분들이 받는 돈입니다.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나이와 소득 조건만 맞으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란 매달 들어오는 돈과 갖고 계신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강영미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기초연금 그거 바뀐다는데 사실이야? 딸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딸의 말에 조금 안심은 되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라는 정부 연구기관에서 올해 초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57% 또는 37%까지 줄이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법을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여론을 들어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끊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736만 명으로 늘어났고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가 더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미 씨는 노트에 적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228만 원 이하, 내 소득인 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정확히 아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기초연금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하지만 변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로 보는 기초연금의 현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35세 회사원 박민준 씨는 급여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던진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노인분들 기초연금 주는 거야. 근데 앞으로 노인이 2배로 늘어난대. 우리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래? 한편 72세 정태수 씨는 손주와 통화 중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세금 진짜 많이 내거든요. 그래도 어르신들 잘 사시라고 내는 거니까 괜찮아요. 손주의 말에 정씨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6월 기준 연금액도 2014년 20만 원 수준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1.7배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6.8조 원에서 2023년 22.6조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숫자만 보면 실감이 안 납니다. 쉽게 풀어볼까요? 2015년에는 버스 한 대에 10명이 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버스 세대가 필요합니다. 30명이 넘게 타니까요. 버스 기사님, 즉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한 사람당 주는 교통비 즉 기초연금도 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99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1900만 명으로 거의 2배가 됩니다. 버스가 6대 필요한 셈입니다. 반대로 버스 요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요.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금 일하는 청년 한 명이 어르신 한 분의 기초연금을 위해 1년에 얼마를 부담할까요? 대략 계산하면 연간 약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니 청년 한 명당 부담액이 2배에서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민준 씨 같은 젊은 세대가 이건 좀 과하다고 느낄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의 경제 상황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여전히 빠듯한데?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분명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28만 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국민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93%에 해당합니다. 2015년에는 이 비율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10년 전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만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중간 정도 사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70대 초반이신 분들은 1950년대 중후반생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1980년대, 1990년대에 일하셨습니다. IMF도 겪으셨지만 그래도 집 한 채 장만하시고 자식 교육시키시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반면 지금 80대, 90대 어르신들은 한국 전쟁 직후 세대입니다. 경제적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셨죠. 그래서 세대가 내려올수록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김선영 씨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는 국민연금도 있었고 퇴직금도 받고 그랬잖아. 우리 엄마 세대보다는 낫지.
친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우리 아래 세대는 더 나을 거야. 개인연금도 들고 준비를 더 많이 하니까. 문제는 제도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여전히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줍니다. 2008년에 만들어진 이 기준이 2025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노인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는데도 받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도 받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정태수 씨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젊을 때보다 지금 노인들이 형편이 나아진 건 사실이야. 우리 아들 세대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이해는 가. 옆에 앉은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 발전시켰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나라 발전에 기여하신 건 사실입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의 부담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KDI는 선정 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수급 대상이 2070년까지 노인의 57%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제도는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집중하고 우리 손주 세대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오면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나는 해당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68세 서미숙 씨는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통장 사본, 아파트 등기부등본,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면 내가 해당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엄마, 뭐 하세요? 주말에 들른 딸 서지혜 씨가 묻습니다. 아, 이거 좀 봐봐. 내가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려고. 딸은 노트북을 꺼냅니다. 같이 해봐요. 차근차근 확인하면 돼요. 지금부터 5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혹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명확한 파악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가구 형태를 확인하세요. 혼자 사십니까? 배우자와 함께 사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2025년 기준 혼자 사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서미숙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노트에 적습니다. 단독 가구 마이너스 기준 228만 원. 두 번째,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받으신다면 월 얼마를 받으십니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이 34만 2,510원이니 이의 150%는 약 51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51만 원 이상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미숙 씨는 유족연금으로 월 42만 원을 받습니다. 딸이 적습니다. 국민연금 유족 42만 원, 감액 가능성 낮음. 세 번째, 금융재산을 확인하세요.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저축보험 등을 모두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세요. 금융재산도 소득인 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인 정액이 올라갑니다.
다만 모든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서미숙 씨는 여러 통장을 확인합니다. 어은행에 1,200만 원, 비은행에 800만 원, 적금 500만 원. 합쳐서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예금 합계 2,500만 원짜리 노트에 적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을 확인하세요. 집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시세가 얼마입니까? 공시가격으로는 얼마입니까? 토지나 상가 같은 다른 부동산도 있습니까? 부동산도 소득인 정액 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을 기본 공제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빼줍니다. 또한 부채, 전세보증금과 은행 대출도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3억 원인데 은행 대출이 5천만 원 있다면 실제 재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서미숙 씨는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공시가격 2억 원, 시세는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 대출 없음 딸이 적습니다. 다섯 번째, 월 수입을 확인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거나, 집을 세 놓아서 월세를 받으신다거나, 은행 이자가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에서 월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임대소득, 이자소득도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서미숙 씨는 가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월 평균 30만 원 정도입니다. 집은 본인이 살고 있어서 월세 수입은 없습니다. 은행 이자는 월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로소득 월 30만 원, 이자소득 월 5만 원 딸이 적습니다. 여기서 소득인 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소득에 갖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만 원이고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월 100만 원이면 소득인 정액은 150만 원입니다. 서지혜 씨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엄마, 여기 모의 계산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은 항목을 하나씩 입력합니다. 가구 유형, 국민연금, 금융재산, 부동산, 근로소득, 이자소득. 결과가 나옵니다. 서미숙 씨의 소득인 정액은 약 195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준인 228만 원보다 낮습니다. 엄마, 지금으로서는 괜찮아 보여요. 서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체크하세요. 최근 5년 내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얼마에 넘겼는지 기록해 두세요. 앞으로는 정부가 각 기관의 자료를 전산으로 연계해서 확인합니다. 국세청, 금융기관, 등기소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여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1세 한봉수 씨는 3년 전에 아들에게 땅을 넘겼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재산이 적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한 씨는 불안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받았던 기초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종이를 보세요. 5가지 항목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내 현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정확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미숙 씨는 정리된 노트를 파일에 넣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내 상황을 알고 나니까 불안이 줄어들었어. 딸이 말합니다. 엄마, 혹시 나중에 기준이 바뀌면 그때 또 확인하면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기준이 바뀐다면 지금 여러 가지를 공제받아서 간신히 기준에 맞춘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 같은 게 조정되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지, 경계선에 있는지. 안전지대라면 당분간 걱정 없습니다. 경계선이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를 체크하세요. 가구 형태, 국민연금, 금융재산, 부동산, 월수입. 노트에 적고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는 받긴 받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장에서는 헷갈리는 감액제도들, 억울함을 줄이는 이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내 통장엔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66세 조은희 씨는 통장 내역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지난달에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승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월 34만 2,51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27만 원입니다. 7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조 씨는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받기로 한 금액이랑 다른데요? 상담사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고객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죠?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어리둥절합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젊을 때 보험료 내고 받는 거잖아요. 그걸로 기초연금을 깎는다고요? 이게 바로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조은희 씨는 3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생각하며 성실하게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 씨는 국민연금을 월 58만 원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만 2,21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조 씨는 58만 원을 받으니 감액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연계 감액 대상자는 70만 4천 명이었고 1인당 평균 약 9만 원가량 기초연금이 깎였습니다. 조 씨는 억울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성실하게 낸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김정자 씨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젊을 때 자영업을 해서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기초연금 34만 원을 전액받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니 기초연금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는 취지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선 돕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계 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어차피 기초연금 받을 거면 국민연금 왜 내냐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내가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2번째 감액, 부부 감액입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윤성만 씨와 73세 부인 김순자 씨.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각 34만 원씩 받는 게 아닙니다. 각자 27만 4천 원씩만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우리 둘 다 한 사람 아닌가? 왜 부부라고 깎는 거야? 윤 씨가 투덜댑니다. 부인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각자 받는 건데 말이야.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집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해먹으니 비용이 절약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인데 왜 깎느냐는 겁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현재 명확히 확정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부는 이웃 김철수 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둘이 합쳐서 54만 원밖에 못 받아. 김 씨가 말합니다. 나중에라도 개선됐으면 좋겠어.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0세 이영순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로 매달 60만 원을 받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이 씨는 기뻤습니다. 생계급여 6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이면 94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좀 여유 있게 살 것 같았습니다.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돈은 여전히 60만 원입니다.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동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설명합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으시니 생계급여가 6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합쳐서 60만 원입니다. 이 씨는 허탈합니다. 그럼 나는 뭐가 늘어난 건가요? 받는 돈이 똑같은데요. 직원도 난처한 표정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료 증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최동욱 씨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삽니다. 아들이 직장에 다니니 최 씨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75만 원입니다. 최 씨로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역가입자로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월 14만 원입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 씨는 황당합니다. 국민연금 75만 원 받는다고 좋았는데 거기서 건강보험료 14만 원 내면 61만 원밖에 안 남네. 게다가 병원비 본인 부담금도 늘어났습니다. 피부양자일 때보다 더 내야 합니다. 이웃 박인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도 그래. 연금 받아서 기뻤는데 보험료 폭탄 맞았어. 두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감액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둘째, 부부 감액. 셋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조정. 넷째, 건강보험료 증가.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알면 최소한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정리됩니다. 조은희 씨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연계 감액이라는 게 있구나. 억울하긴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거니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최소한 왜 그런지는 알게 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감액 대상인지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번에 전화해서 정확히 물어보세요. 저는 어떤 감액이 적용되나요? 지금 당장 할 일 첫 번째, 나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9세 남궁철 씨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메모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한다. 며칠 전부터 마음먹은 일입니다. 내 소득인 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막연히 걱정만 하는 건 답이 없습니다.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남궁 씨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전화로 확인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남궁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355 번호를 누릅니다. 연결음이 들립니다. 자동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기초연금 상담은 3번을 눌러주세요. 3번을 누릅니다. 잠시 기다리니 상담사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친절한 목소리입니다. 남궁 씨가 말합니다. 제 소득인 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궁 씨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상담사가 컴퓨터로 확인합니다. 고객님, 현재 소득인 정액은 월 198만 원입니다. 기준인 228만 원보다 낮으시니 계속 수급 가능하십니다. 남궁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으시면 꼭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상담사가 덧붙입니다. 남궁 씨는 메모합니다. 소득인 정액 198만 원, 기준 228만 원, 계속 수급 가능. 전화 한 통으로 확인 끝입니다. 간단하죠?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 확인만 되면 됩니다. 단, 전화가 많이 걸리는 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3시가 비교적 한산합니다. 두 번째 방법, 직접 방문하기.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두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66세 장미란 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겨갑니다. 통장 사본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묻습니다. 기초연금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직원이 가리킵니다. 저쪽 복지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복지 담당 직원 앞에 앉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 씨가 말합니다. 제 소득인 정액 확인하고 싶어요. 기초연금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옵니다. 어르신, 현재 소득인 정액은 215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니까 문제 없으십니다. 장 씨가 묻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금융재산은 얼마, 부동산은 얼마, 공제금액은 얼마. 직접 만나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더 있으세요? 직원이 묻습니다. 장 씨가 말합니다. 나중에 변동사항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여기 주민센터로 오시거나 전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방문의 장점은 뭡니까? 직접 얼굴 보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 확인해주고 필요하면 출력도 해줍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통장 사본이나 재산 관련 서류를 가져가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온라인이 편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63세 김태현 씨는 손주에게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이 익숙합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복지로 앱 깔아드릴게요. 여기서 모의 계산할 수 있어요. 김 씨는 손주와 함께 앱을 엽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입력 항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가구 유형. 단독 가구인가요? 부부 가구인가요? 김 씨는 단독 가구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합친 금액을 입력합니다. 김 씨는 대략 3천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세 번째, 일반 재산. 집, 토지 등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김 씨의 아파트는 공시가격 1억 8천만 원입니다. 네 번째, 부채. 은행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빚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김 씨는 대출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 월 45만 원을 받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했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 소득인 정액 약 205만 원.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예상. 김 씨는 만족스럽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네. 손주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어요. 온라인 모의 계산의 장점은 시간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밤이든 주말이든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금을 더 모으면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혼자 외출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74세 홍순덕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듭니다. 주민센터까지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홍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거동이 불편한데요.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와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응답합니다. 며칠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홍 씨 집을 방문합니다. 직원이 가져온 태블릿으로 홍 씨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홍 씨는 집에서 편하게 모든 절차를 마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안 좋아서 서류를 볼 수 없거나 고령으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해야 할 일.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나요? 기록을 남기세요. 남궁철 씨는 노트에 적습니다. 2025년 10월 확인. 소득인 정액 198만 원. 기준 228만 원. 수급 가능. 담당자 김땡땡.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왜 기록을 남기나요? 나중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1년 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었다거나 재산을 팔았다거나 자녀에게 증여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기한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적발되면 받았던 기초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산금도 붙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방문, 온라인.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확인 후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남궁철 씨는 노트를 서랍에 넣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내 상황을 정확히 아니까. 불안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 당장 할 일 두 번째, 재산과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배순자 씨는 집 안 곳곳에 흩어진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보험증권, 세금 고지서.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 한숨이 나오지만 미루면 더 복잡해집니다. 배 씨는 파일 박스를 하나 샀습니다. 라벨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연금, 세금 4개의 칸막이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는 이 정리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증여와 명의 변경 기록은 완벽하게. 배순자 씨는 3년 전에 아들에게 땅 한 필지를 증여했습니다. 주변에서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소에서 처리해 줬습니다. 배 씨는 서류를 뒤집니다. 증여계약서가 나옵니다. 2022년 4월 15일자입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야겠어. 배 씨는 부동산 파일에 넣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정부가 최근 증여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증여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7세 오병수 씨는 작년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2년 전에 자녀분께 아파트를 증여하셨는데 이게 소득인 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아들 이름인데요? 증여한 지 5년 이내면 재산 처분으로 봅니다.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 씨는 급히 서류를 찾았습니다.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증여세 납부 증명서. 다행히 모두 있었습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 목록,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 전후,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 증명서, 대금 지급 증명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평가서. 이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파일에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 월 소득 흐름표를 만들어라. 배순자 씨는 엑셀표를 만듭니다. 손주가 가르쳐준 대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배 씨는 종이가 편합니다. A사 용지에 표를 그립니다. 첫 번째 열 날짜, 두 번째 열 소득 종류, 세 번째 열 금액, 네 번째 열 비고. 배 씨는 지난달 내역을 적어봅니다. 1일 국민연금 48만 원, 10일 은행 이자 6만 원, 15일 아르바이트 25만 원, 20일 기초연금 34만 원, 한 달 총 수입이 113만 원입니다. 여기서 생활비를 빼면 얼마가 남는지도 계산해 봅니다. 월세 30만 원, 식비 35만 원, 병원비 10만 원, 기타 20만 원. 지출이 95만 원입니다. 남는 돈은 18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니 명확하네. 배 씨는 만족합니다. 매달 이렇게 기록하면 소득 변동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장영호 씨는 집 한 채를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월 60만 원씩 받습니다. 장 씨는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월세만 받는 통장입니다. 매달 10일이 되면 60만 원이 들어옵니다. 장 씨는 노트에 적습니다. 월세 수입 통장은 매월 10일, 60만 원 입금.
임대소득도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편합니다. 흐름표를 만드는 이유. 소득 변동을 한눈에 파악. 신고할 때 정확한 금액 제시. 생활비 계획 수립에 도움.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인지. 분기별로 한 번씩 정리하세요. 3개월마다 점검하면 큰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 변동은 즉시 신고하라. 72세 신용철 씨는 작년에 실수를 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다른 은행 적금에 넣었습니다. 금융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깜빡했습니다. 6개월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금융재산 변동 내역이 확인됐는데 신고하지 않으셨네요. 신 씨는 뒤늦게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그거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당부합니다. 앞으로는 변동사항 생기면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 주세요.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 소득 증가 또는 감소 취업, 퇴직, 사업 시작 등. 재산 변동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금융재산 변동 예금 증가, 보험 가입 등. 주거, 이전 주소 변경. 가족사항 변동 배우자 사망, 이혼 등.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전화 1355로 알리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배순자 씨는 달력에 표시합니다. 매분기 마지막 날은 변동사항 점검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때마다 확인합니다.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합니다. 네 번째 원칙.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체크하라. 68세 한미경 씨는 딸 집에서 함께 삽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니 한 씨는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씨는 곧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면서 신청했습니다. 월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 씨는 기뻤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 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국민연금 받으시면 건강보험이 바뀔 수도 있대요. 제가 회사에 물어봤어요. 한 씨는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일부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 씨는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상담사가 확인해 줍니다. 고객님의 경우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보험료는 약 11만 원 예상됩니다. 한 씨는 미리 알았으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2만 원에서 보험료 11만 원을 빼면 41만 원이 남습니다. 예상보다 적지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고지서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체크 포인트. 국민연금 수급 시작 전에 미리 확인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상 시기 파악. 월 보험료 예상 금액 확인. 필요시 생활비 계획 재조정.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 배순자 씨는 파일 박스 정리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서류, 금융 서류, 연금 서류, 세금 서류 모두 라벨을 붙여서 넣었습니다. 파일 박스 겉면에는 배순자 재산관리 서류라고 씁니다.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내 서류 정리했어. 나중엔 누가 물어봐도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딸이 파일을 훑어봅니다. 엄마, 이렇게 정리하니까 좋네요. 혹시 모를 때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배 씨는 만족합니다. 이제 누가 물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꼼수를 부리는 것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재산을 숨기려다 나중에 적발되면 받았던 기초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가산금도 붙습니다. 정직이 최선입니다. 배순자 씨는 파일 박스를 서랍에 넣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정리했으니까. 다음 장에서는 혹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든든한 플랜 B, 다른 복지제도와 현금 흐름 만들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3세 진명숙 씨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온 것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소득인 정액 변동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중지됩니다. 진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작년에 딸이 생활비 보태라고 1천만 원을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그게 금융재산으로 잡혔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하지만 진 씨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초연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진 씨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대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이 진명숙 씨에게 설명합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은 못 받으시지만 다른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진 씨가 묻습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가지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약 71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병원비를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냅니다. 입원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세나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혼자 사는 분은 월 최대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녀나 손주가 학교 다니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진명숙 씨는 계산해 봅니다. 본인의 소득인 정액은 월 98만 원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넘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청해 볼게요. 며칠 후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월 28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진 씨는 안도합니다. 기초연금 34만 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네. 두 번째 대안, 긴급복지 지원. 수원에 사는 69세 김용수 씨는 갑자기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150만 원입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딸이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수술하셨는데 돈이 없어요. 직원이 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 상황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 가족 구성원의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집 피해, 가족 구성원의 실직, 휴폐업, 가족 구성원의 사망, 가족 구성원의 가출, 행방불명, 가정폭력 학대. 김용수 씨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수술비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승인이 났습니다. 의료비 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생활비도 한 달치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김 씨는 감사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대안, 지자체 맞춤 사업. 대구에 사는 71세 오경자 씨는 겨울이 되면 걱정입니다. 난방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장판만 켜고 지내지만 그래도 한 달에 8만 원은 나옵니다. 이웃 할머니가 알려줬습니다. 구청에서 저소득 어르신 난방비 지원한대. 신청해봐. 오 씨는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오 씨는 해당됩니다. 신청서를 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3달간 월 5만 원씩 받았습니다. 15만 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야. 지자체마다 다양한 맞춤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식사 배달 서비스, 부산시 저소득 어르신 냉난방비 지원, 문화바우처, 경기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의료비 지원, 제주도 어르신 안경 구입비 지원, 보청기 지원. 본인이 사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복지사업 또는 어르신 지원 메뉴를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대안, 현금 흐름 다변화. 67세 안재욱 씨는 기초연금만 믿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받습니다. 버팀목이 여러 개 있어야 안전하지. 안 씨의 월 수입을 정리해 봅니다. 국민연금 38만 원, 개인연금 15만 원 젊을 때 들어둔 보험, 아르바이트 20만 원 주 2회 마트 정리, 아들 용돈 20만 원 매달 고정, 은행 이자 3만 원, 합계 96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을 못 받게 되더라도 62만 원은 남습니다. 빠듯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들. 개인연금 활용 젊을 때 들어둔 연금보험이 있다면 수령하세요.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큰 도움입니다. 주택연금 고려 집이 있고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혼자 사신다면 주택연금을 검토해 보세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월 80만에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근로소득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일을 찾아보세요. 아파트 경비, 마트 정리, 급식실 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 3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 약속 자식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는데 매달 조금씩 도와줄 수 있겠니? 부담스럽지만 가족끼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재산 활용 쓰지 않는 땅이나 빈집이 있다면 임대를 고려하세요. 월세 3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최영란 씨는 빈집 한 채를 월세로 놓았습니다. 월 40만 원씩 받습니다. 국민연금 45만 원과 합치면 85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없어도 버틸 수 있어. 버팀목 3개, 4개 원칙. 진명숙 씨는 노트에 적습니다. 현재 수입원 국민연금 42만 원, 주거급여 28만 원, 필요한 것 추가 수입 20만 원. 진 씨는 계획을 세웁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월 10만 원을 줍니다. 딸에게 월 10만 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한 곳이 줄어들어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진 씨는 다짐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초연금만 믿지 마세요.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받는 구조를 만드세요.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곳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내가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제도 2-3가지를 적어보세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자체 사업,
하나씩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흔들림 줄이는 마음 루틴과 실행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74세 유정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보리차를 마십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확인했나? 유 씨는 일주일 전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불안해하기만 하는 대신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걱정만 하면 답이 없어. 행동해야지. 월요일 오전 유정혜 씨는 휴대폰을 엽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란, 노인 복지 축소 자극적인 제목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클릭해서 댓글까지 다 읽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유 씨는 제목만 보고 넘어갑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공지사항, 공식 자료를 확인합니다. 진짜 발표된 내용인가? 아니면 추측인가? 수원에 사는 70세 이광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기초연금 전면 중단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식 발표만 믿기로 했어요. 주간 체크리스트, 월요일 이번 주 뉴스 중 공식 발표 있는지 확인, 수요일 통장 잔액 확인, 이상한 점 없는지 점검, 금요일 다음 주 계획 세우기 병원, 장보기 등, 일요일 한 주 정리, 노트에 기록. 이렇게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일을 하면 빠뜨릴 염려가 없습니다. 월간 루틴 통장 서류 정리, 가족과 현황 공유. 매월 25일 유정혜 씨는 정해진 일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34만 2,510원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수첩에 적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기초연금 입금 확인. 그 다음은 서류 정리입니다. 이달에 받은 고지서,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을 한 곳에 모읍니다. 파일에 날짜 순으로 넣습니다. 10월 라벨을 붙입니다. 월말이 되면 유 씨는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이번 달 엄마 상황 정리해서 알려줄게.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변동 있으세요? 아니, 다 똑같아. 그냥 알려주는 거야. 나중에 급할 때 당황하지 않게. 부산에 사는 68세 강태식 씨는 매달 말에 딸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아빠, 이번 달은 어떠셨어요? 응, 다 괜찮아. 연금 잘 나왔고 병원비는 8만 원 나왔어. 큰 문제 없어. 딸은 아버지가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걸 알고 안심합니다. 아빠가 스스로 챙기시니까 저도 마음 놓여요. 강 씨도 만족합니다. 자식들 걱정 덜어주는 거지 뭐. 월간 체크리스트. 매월 25일 기초연금 입금 확인. 매월 말 서류 정리 및 파일링. 매월 말 가족에게 현황 공유 통화 또는 문자. 매월 말 다음 달 예상 지출 계산. 월간 루틴은 큰 변화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매달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이상한 점이 생겼을 때 바로 알아챕니다. 분기 루틴 기관 상담 재확인, 모의 계산 업데이트. 3개월에 한 번 유정혜 씨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입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복지 담당 직원이 웃으며 반깁니다. 네, 확인하러 왔어요. 제 소득 인정액 그대로인가요? 직원이 확인해 줍니다. 네, 변동 없으십니다. 계속 수급 가능하세요. 유 씨는 안심합니다. 3개월마다 확인하니 불안이 줄어듭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직원이 묻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도 같은 거 있나요? 아, 이번 달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조금 완화됐어요.
어르신은 해당 안 되시지만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세상이 변하니까요. 분기마다 확인하면 중요한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대전에 사는 72세 박순희 씨는 분기마다 온라인 모의 계산을 합니다. 복지로 앱을 엽니다. 최신 정보를 입력합니다. 금융 재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자가 붙었거든요. 재계산합니다. 아직 기준 안에 있네. 박 씨는 안도합니다. 만약 기준에 가까워지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일부 빼거나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거나 하는 식으로요. 분기 체크리스트,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상담, 소득인 정액 재확인, 온라인 모의 계산 업데이트, 새로운 복지제도 문의, 서류 갱신 필요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등 분기 루틴은 큰 그림을 보게 해줍니다. 3개월 단위로 보면 추세가 보입니다. 소득이 늘고 있는지 재산이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 대화법 불안보다 필요 금액 대안을 구체적으로. 유정혜 씨는 딸에게 전화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엄마 기초연금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돼서 잠이 안 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엄마가 정리 좀 해봤어. 지금 기초연금 34만 원 받고 있는데 만약 이게 없어지면 생활비가 한 달에 30만 원 부족해. 그래서 대안을 생각해봤어. 주거급여 신청하면 28만 원 나오고 내가 매달 10만 원 정도 도와주면 될 것 같아. 가능할까? 딸은 구체적인 숫자를 듣고 안심합니다. 어머니, 물론이죠. 그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니까 오히려 저는 걱정이 덜 되네요. 인천에 사는 76세 조명희 씨도 비슷하게 아들과 대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계산해 봤는데 최악의 경우 월 50만 원 부족할 수 있어. 그런데 아빠가 주 2회 경비 일하면 20만 원 벌 수 있고 주택연금 알아봤더니 월 35만 원 나온대. 그러면 오히려 5만 원이 남아. 괜찮지? 아들은 아버지가 직접 대안을 찾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족한 부분 보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막연히 불안해하면 답이 없습니다. 8가지를 기억하세요. 유정혜 씨는 수첩 첫 페이지에 요약을 적어뒀습니다. 1. 당장 끊기지 않는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준비할 시간은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르다. 혼동하지 마세요. 뉴스 제목만 보고 놀라지 마세요. 3. 내 숫자를 정확히 안다. 소득인 정액, 기준액, 받는 금액. 정확히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4. 감액 제도를 이해한다. 연계 감액, 부부 감액, 건강보험료.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5. 투명하게 관리한다.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이 최선입니다. 6. 플랜 B를 준비한다. 기초연금만 믿지 마세요. 버팀목을 여러 개 만드세요. 7. 루틴을 만든다. 주간, 월간, 분기. 정해진 날에 정해진 일을 하세요. 8. 가족과 소통한다. 구체적으로, 침착하게,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행동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유정혜 씨는 수첩을 덮으며 생각합니다. 이제는 알아. 걱정만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확인합니다. 그러면 큰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3세 현숙자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해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경로당에서 만나서 서로 확인해줘요. 뭐 바뀐 거 있나? 새로운 제도 나온 거 있나? 친구들이 동의합니다. 그래,
혼자 하면 까먹는데 같이 하면 좋지. 5명이 모여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든든히 모임입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확인해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초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세요. 오늘 당장,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제 소득인 정액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세요. 복지 담당자를 만나세요. 기초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을 듣고 노트에 적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세요. 경로당 친구들, 같은 아파트 이웃, 교회 권사님들. 함께 알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 73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유정혜 씨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섭니다. 내일 할 일을 수첩에 적습니다.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전화. 분기 확인. 이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